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3강은 산포의 척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홍공 주제입니다. 산포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산포를 표현하는 통계량의 차이와 특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외도와 첨도의 차이와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산포의 척도의 첫 번째 주제는 모집단의 산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포의 척도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포의 척도를 학습하시기 전에 먼저 이거를 진리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면적은 언제나 1이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어떠한 집합에 있어서 확률이라는 것은 면적이 1입니다. 즉, 이 면적도 1이고요. 이 집단에서. 이 면적도 집단에서의 면적은 1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삼각형의 면적과 이 삼각형의 면적이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면적이 동일한데요. 이런 형태의 상황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밑변이 짧고요. 하나는 밑변이 길어요. 그리고 둘 다 중심 위치가 동일합니다. 즉, expected value가 같다는 얘기죠. 중심 위치는 같다. 근데 중심 위치는 같은데 이번에 이쪽은 밑변의 길이가 좁습니다. 그러면 중심 위치의 높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의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중심 위치에 나오는 빈도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중심 위치에 나오는 빈도가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이쪽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반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회사의 제품은 이렇게 만드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데이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우리는 힘들게 되죠. 이건 관리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이고, 적어서 관리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품의 질도 저쪽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측정을 한다면 현재 이 표준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화 중에 이 밑변의 길이가 길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 때문에 이 밑변의 길이를 가지고 현재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포의 척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를 재는 방법이죠. 원래 로트의 밑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모수는 모분산입니다. 우리 모분산은 일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학창시절에 배웠을 겁니다. 이 모분산은 뭐냐 하면요. 저 계산은 무한계는 계산을 못합니다. 유한계가 돼야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한계로 구성된 모집단은 모조리 다 측정을 해야 돼요. 즉, 측정을 모조리 n개를 다 측정했을 때 각각의 데이터에서 모평균을 뺍니다. 모평균을 뺀 것을 우리는 편차 또는 오차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에러가 되겠죠? 이 편차 또는 오차는 x-뮤가 되죠. 이것을 제곱해서 각각 동일한 확률을 곱한 것입니다. 제곱해서 확률을 곱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더한 것,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2차 정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모함수 이렇게 되는데요.
2차라는 얘기는 제곱이라는 뜻이고요. 더할 적, 확률을 뜻하는 율, 모함수는 모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그마 제곱이 함수이기 때문에 모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2차 정률 모함수를 시그마 제곱 또는 V라 그러고요. 이거는 뭐 많이 보셨으니까 그렇다 하시더라도 뭐 이거는 V라고도 하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이제 생소한 게 하나 나왔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x-μ 제곱의 기대값.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 기대값이 붙으면 이게 평균이라는 뜻이거든요. 평균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x-μ 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확률, 정률. x-μ 제곱의 정률을 하게 되면 평균이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x-μ의 제곱의 합 나누기 n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것이 바로 모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한 것을 모분산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할까요? 윗변의 길을 구하려면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서 더한 값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오차의 합이 되겠죠. 이것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구하면 이제 더해서 n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데요. 이 값을 계산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확률을 모두 더하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x 뮤 px는 뮤가 되죠. 그래서 뮤 빼기 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0이 되죠. 편차의 정률 모함수는 무조건 0입니다. 그러니까 0끼리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영국의 성공회 신부거든요. 윌리스라는 분입니다. 윌리스라는 분인데 이 윌리스라는 분이 제안을 하셔서 제곱합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편차 제곱 평균이란 개념으로 계산을 한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분산은 제곱값이죠. 그래서 이 모분산을 그냥 사용하지는 않고 아마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시그마, 모표준 편차 배우셨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 그래가지고요. SD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요. DX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S자를 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기가 이렇게 됐는데 DX는 시그마, 그 다음에 이제 모분산을 루트 씌운 거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시그마 x-μ의 제곱 나누기 n 루트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모분산의 제곱근을 취한값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것을 모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로트를 추론하는 산포의 척도로는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시험 문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중요 확률 변수에 대해 평균을 빼고 제곱하여 합한 값에 대해 개수로 나누고 다시 제곱근을 취한 값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가 될까요? 네, 그렇죠. 모표준 편차. 이러면 맞는 답이 되겠죠. 이번에는 산포를 표현하는 통계량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포를 표현하는 통계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포를 표현하는 통계량에는요, 제곱합이라고 있는데, 원래는 이 오차, 편차라는 접두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합,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그냥 제곱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SS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균을 제외한 모든 통계량은 편차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편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늘상 하는 단어는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관례상 편차로 시작되는 단어들은 다 편차를 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곱합, 평균 제곱, 평균 곱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편차 제곱합, 편차 제곱 평균, 편차 평균 곱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편차 제곱합, 제곱합은
옛날에는 S라고 표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표기를 해왔는데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 규격이 ISO 국제규격을 따라가는 그 국제 스탠다드랑 일치하는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규격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규격이 국제 규격에는 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S를 사용하지 않고 S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시험에서 S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바뀌어야겠죠. 제곱합 SS로 표기하라고 KS 규격을 바꾼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이 값으로 바꿔서 출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뜻인데요. 한번 문자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곱합.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그마 x 마이너스 x바의 제곱은 상징적인 제곱합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면은 확률이 없죠? 예,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량이 아닙니다. 확률을 뺀 제곱합을 제곱합이라고 합니다. 이 제곱합은 문자 그대로 제곱합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인 식은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x바가 소수 몇째 차이가 나타난다면 x에서 x바를 빼면 전부 소수 몇째 차이로 바뀌게 되겠죠. 그거를 제곱해서 더하려면 계산이 아주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게 계산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입력인 요소가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을 간소하기 위해서 식을 번안해서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1차적으로 그 식을 인수분해를 해버려요.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x바 플러스 x바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2x바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x바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걸 푸니까. 그러면 이 시그마 x는 알다시피 nx바가 됩니다. 왜냐하면 x바는 n분의 시그마니까 시그마 x는 nx바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nx바가 들어가니까 x바가 2개니까 x바 제곱에 n-2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시그마 x바 제곱은 상수입니다. 그거를 n번 더하기 때문에 n 시그마 x바 제곱이 되죠. 이거를 계산을 하면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n x바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되면 계산이 굉장히 편해졌죠. 그런데 관례상 이 공식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x바를 우리가 알고 있는 n분의 시그마 x를 집어넣어서 치환을 하게 되면 n이 하나가 약분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그마 x는 제곱이 되어서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이때 n분의 시그마 x 제곱을 우리가 CF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주요 공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 개의 공식은 품질관리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모를 정도라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아마 양쌤 품질경영기사 문제를 풀다 보면요. 적어도 이 계산식을 100번은 이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자연히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무조건 암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외우고 공부하시는 거에 훨씬 더 유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통계량입니다. 아까 제곱하면 통계량이 아니라 그랬죠? 평균 제곱이라는 것입니다. 평균 제곱은 mean of square, 그러면 제곱 평균이 되는데 번역이 일단 평균 제곱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 평균 제곱을 국제로 쓰는 통용되는 용어는 평균 제곱, ms, 그래서 ms로 표기합니다. 이 ms에 해당되는 모수가 시그마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표기하는 문자는 s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제곱을 표현하는 모수가 x의 변동, 베어리언스 x, 그래서 vx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v라는 약자입니다. 제곱을 쓰기 싫어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불편분산이라고 보통 읽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하고 얘는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v로 쓰기도 하고 s제곱의 형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계산은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값입니다.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래서 DF라고 하는데요. 약자로. 도대체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이 자유도는 n이 아니라 n-1로 나누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표본분산이죠. 표본분산 V는 편차 제곱의 정유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제곱합에 확률을 곱한 것인데요. 이 확률이 n분의 1이 아니고 n-1분의 1입니다. 이것이 모수하고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이 n-1을 자유도라고 하는데요.
이 자유도의 표시 방법이 굉장히 글자가 어려워요. 이것도 히라본데요. U라고 읽습니다. 우리말로 쓸 점은 U가 되겠죠? 표기 방법은 갈매기 비슷해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글자인데 이것이 N-1인데요. 이게 히라보로 영문자 N에 해당합니다. 넘버를 뜻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문자 13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가 평균이듯이 13도 가운데죠. 24글자 중에서 13번째니까요. 결국은 평균 계산법에 들어가는 용어를 뜻하는데요. 왜 자유도로 나누는지를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그냥 N으로 나누면 되지 갑자기 왜 N-1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자유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F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표기 문자는 DF로 씁니다. 그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히라버인 U로 표기한다고 했고요. 이것을 이제 생김새 꼭 갈매기 모양이라 그랬죠. 근데 이것이 뜻하는 용어가 어떻게 되냐면 제곱하여 합한 데이터의 수에서 추정된 모수의 개수를 뺀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곱해서 합한 수라는 게 아까 그 제곱합을 계산할 때 X에서 평균 추정된 모수의 개수를 빼서 제곱한 건데요. 이 자체의 개수가 i=1에서 n까지죠. 그래서 n개를 제곱한 것이고 하나를 뺀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x바 제곱에 n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x바 제곱이라는 거 하나를 각각 n개를 빼줬으니까 이제 n이 붙은 건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목표 값이라고 합니다. 목표의 변동이다. 그래서 CT를 SM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모수 추정량 x가 하나를 n개에서 빼준 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유도는 n-1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경우가 적합도 검정에는 잘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n-1이다 이렇게 하나도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정의는 아니고 실제 시험에는 이 정의를 묻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정의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통계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계량은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이 표본 표준 편차는 우리가 표기할 때 D라고 표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S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표본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의 계산 방식과 똑같습니다. 모표준 편차는 모분산의 제곱근을 취한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표본 표준 편차도 표본 분산의 제곱근을 취하면 바로 표본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편차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서 제곱근을 취한 값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유도로 나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자, 이번에는 변동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계수는 CV라고 합니다. Coefficients of Variance 이런 뜻의 약자인데요. 앞에서 C자하고 V자를 딴 거죠. 이 변동계수는 사실 통계학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는 계수는 아닌데요. 품질가에서는 굉장히 중시 써야 할 단위가 됩니다. 이거는 그 표준 편차와 평균의 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준 편차와 평균의 비를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S 나누기 X바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1차 정률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X바는 1차 정률 모함수다. 그러면 이제 뮤가 되죠. 그 다음에 S는 분산을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분산은 2차 정률입니다. 2차 정률은 두 개 제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루트를 씌웠으니까 다시 1차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1차가 된다는 얘기는 단위가 동일해진다는 얘기예요. 단위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단위가 동일한 것들은 서로 약분을 하게 되면 단위가 없어지죠. 우리 통계학에서는 단위가 있으면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단위가 없는 단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이 CV는
단위가 상쇄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성 높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의 비교지표로서 활용이 되는데, 이 변동계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이 다구치 실험계획법입니다. 뒤에 실험계획법에서 변동계수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동계수를 이용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집합이 1, 2, 3, 4, 5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1, 2, 3, 4, 5의 변동계수와 동일한 변동계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떠한 형태가 그 값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같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같은 집단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지금 보면 10, 20, 30, 40, 50의 경우와 11, 12, 13, 14, 15라고 하는 경우에 두 개의 사상이 있다고 할 때 얘들은 CV 값이 동일합니다. 근데 얘는 CV 값이 동일하지 않죠. 이거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이거 어째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현재 얘하고 얘의 관계는 보니까 y는 10x의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배수죠. 이 단순한 배수는 단위가 서로 다른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관계는 y는 x 플러스 10으로 보여지네요. 이거는 뭐냐 하면 평균치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치 이동이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변동계수는 같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뒤에 확률 변수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과 이것은 변동계수가 동일하고 이것과 이것은 변동계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그걸 배우기 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얘와 얘는 틀림없이 변동계수 같을 것이고요. 얘와 얘는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변동계수를 제곱한 값으로 상대분사이라는 통계량이 있습니다. 이 상대분사이라는 통계량이 무엇이냐면요. 변동계수를 문자 그대로 제곱한 거예요. 당구 치시는 분들은 쌍대가 뭔지 아시죠? 두 개 남은 걸 쌍대라고 그러죠. 예, 제곱해가지고 쌍대라고 하는 모양이죠. 그런 뜻은 아니고 상대분사이라는 것은 백분율을 나타낸다는 뜻인데요. 변동계수 자체가 1보다 굉장히 작은 수입니다. 왜냐하면 표준편차는 평균보다 작기 때문에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면 굉장히 작은 수가 나오죠. 0에 근접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를 제곱해버리게 되면 값은 거의 뭐 0.0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100%를 곱해서 백분율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대라는 뜻이 붙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체도 일종의 변동이죠. 그래서 상대 변동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걸 상대분산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쌍대분산을 외워놓으시면 절대로 제곱값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표를 표현하는 통계량은 누구나 다 아는 값이지만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것인데요. 굉장히 쉬운 통계량이 있는데 왜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범위는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범위는 구성원 수가 달라지게 되면 비교가 곤란한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 반에 키가 1m 90 이상이 있었으면 손 들어보세요. 뭐 전체의 한 5%, 10% 정도?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달라집니다.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키가 1m 90 이상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학년 전체에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학생 중에 1m 90은 웬만한 학교에 하나씩은 다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손을 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안 드는 사람이 많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자기 학년 중에 1m 90 이상 있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저도 듭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모집단이 커지면 당연히 그 숫자가 증가하거나 그 범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가지고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왜 사용하지 못하는 걸 왜 쓰느냐? 우리 품질 관리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표본의 크기를 정할 경우가 많습니다. 딱 표본의 크기를 정해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n이 정해졌으니까 항상 레인지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관리도나 샘플링 검사에서는 n을 결정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따지기 때문에 범위를 상당히 효용 가치가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시키면 범위도 훌륭한 통계량이 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삼포의 척도에 관한 세 번째 주제는 외도와 첨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산포를 표현하는 기타 통계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차 정률 모함수라고 하는 외도라는 게 있습니다. 외도는 스퀘어니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외도는 우리 품질관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리통계학에서 따지죠. 일단 좌우대칭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데요. 그 표본수가 우리는 작기 때문에 작은 표본수에서는 사실상 무조건 비대칭이 나와요. 그러니까 표본이 많아야 그 대칭 구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좀 사용이 어렵죠. 어쨌든 이것은 3차 정률 모함수인데요. 식이 보면은 편차의 3승이 되죠. 표준 편차로 나누죠. 근데 지금 현재 정률인데 률이 어디 갔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률. 이게 뭐 여기 있으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n 하나 약분하면 또 하나가 또 n분의 1이 있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자, 그럼 내친 김에 외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가 양수가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 외도가 양수가 나오는 경우는 오른쪽 상측으로 꼬리가 긴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배운 대로 여기가 최빈수가 되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빈수가 가장 작네요. 그 다음에 평균은 최빈수의 반대로 쓰겠죠? 그러니까 평균이 제일 멀리 올 것이고요. 뭐 중앙값은 늘 가운데 오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 즉 데이터가 하측에 치우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외도가 0인 경우입니다. 이 외도가 0인 경우에는 좌우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죠. 정규분포와 흡사할 때 외도가 0이 됩니다. 반면에 외도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외도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최빈수가 상측에 있나요? 최빈수가 상측에 있게 되면 당연히 하측에는 평균이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앙값은 가운데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은 식이 되는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큰 쪽에 몰려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하측으로 굉장히 먼 이상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시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4차 정률 모함수라는 첨도가 있습니다. 쿠토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4제곱을 한 것인데요. 여기 정률이죠. 보시다시피 두 개를 약분하면 역시 n분의 1이 하나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돼서 정률 모함수가 되는데요. 이것은 전부 값이 양수로 나오는데 0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을 좀 해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일 땐 0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음수 양수로 나타나게끔 숫자를 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첨도의 평가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첨도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현재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첨도가 0보다 큰 경우인데요. 이게 폭이 굉장히 좁죠. 뾰족합니다. 문자 그대로 첨도, 뾰족도를 얘기하죠. 뾰족하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데이터 그렇다 해서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데이터가 가운데 몰려있지만 이쪽 끝에를 보시면 살두께가 굉장히 큽니다. 즉 멀리 떨어진 쪽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근데 물론 일단 엄청나게 많다는 건 아니고요. 멀리 떨어진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고요. 평균에서 이른바 이상치들이죠. 그리고 데이터들이 가운데 모이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첨도가 양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첨도가 0이면 일반 정수는 이게 첨도가 0이죠. 정규분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첨도가 음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첨도가 음수인 경우는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게 정규분포죠. 지금 보시다시피 가운데 데이터 수는 월등히 작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양 끝단에 정규분포는 데이터가 있는데 끝에는 가지 않고요. 어느 정도 뭉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형태, 고원형 형태를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첨도와 외도는 우리 품질관리에서는 작은 표본을 갖고 추론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쓰는 통계량은 아닙니다. 시험에는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출제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 10년 동안 출제된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는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통계량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인 교육은 양쌤의 품질교육 기사책에 보면 기초다지기라는 항목으로 문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실기시험 비슷한 그런 형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문제들로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만든 문제이거든요. 일단 이 모수와 통계량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큐넷에 들어가서 일단 본인이 사용하는 계산기가 시험 철제 자격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굉장히 엄격해져서 해당되는 규격의 계산기가 아니면 시험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퇴장을 당하게 되시니까 꼭 계산기가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계산기를 가지고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 퇴장을 당하게 되시니까 일단은 꼭 계산기가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계산기를 가지고 학습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은 저희 이나무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계산기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현재 7.2부터 7.26까지 8개의 데이터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계산기에 입력을 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계신 계산기에다가 저 8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데이터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을 싱글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싱글 데이터는 모든 계산기에 대부분 다 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원베리언스라는 형태의 개념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SD라는 관점으로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데이터를 8개를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술평균은 계산기에서 X바 값을 그냥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걸 손으로 다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계산기에 8개 입력을 해가지고 X바를 부르시면 7.2라는 값이 나옵니다. 매우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중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위수는 계산기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구하려면 일단 이 8개의 숫자에 대해서 최도 최소를 제거해가면서 가운데 숫자를 찾아야 됩니다. 가장 큰 수가 7.26이고 가장 작은 수가 7.18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값은 7.24, 두 번째 작은 값은 7.20입니다. 세 번째 큰 값은 7.23이고 세 번째 작은 값은 7.21이니까 6개의 데이터를 죽이고 나면 7.22와 7.22가 남네요.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당연히 7.22가 되겠죠. 세 번째 질문은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범위의 평균은 중위수하고는 반대가 되죠. 가장 큰 값인 7.26과 가장 작은 값인 7.18을 평균 낸 거죠. 이걸 두 개를 평균 내니까 7.22가 됐습니다. 구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모두 중심 위치가 다 7.22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같은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현재 이 데이터의 상태가 정기분포에 매우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거의 좌우대칭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균과 중위수 또는 범위의 평균, 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균과 중위수를 같이 표현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분포의 모습을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포의 척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외워야 한다 그랬죠?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제곱인데 계산기에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시그마 x제곱을 불러온 다음에 빼기, 이번엔 시그마 x를 불러서 제곱을 하고 다시 n으로 나누면 바로 0.004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계산 방법은 계산기로 입력을 한 이상 표준편차가 나올 것입니다. 이 표준편차의 제곱을 해서 곱하기 n-1 자유도를 곱하면 바로 0.0042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이라고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계산기 시대는 바로 표준편차가 나오니까 표준편차의 제곱을 해서 그냥 7을 곱해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표본 표준편차입니다. 표본 표준편차는 바로 계산기에서 바로 구합니다. 0.0245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특별하게 공식을 쓸 필요가 없네요. 그냥 바로 구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범위인데요. 이 범위는 계산기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최대값인 7.26에서 최소값인 7.18을 빼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0.08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변동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동계수는 CV라고 한다는 건 이미 배우셨죠? CV인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는 뭔지 아시죠? 복사하기, 붙여넣기. 네, 이것인데요. 이 CV를 버쳐 세면 이렇게 글씨를 확대할 수 있는데요. 꼭 영화관 표시처럼 생겼죠? 이렇게 하면 이 CV란 공식을 잊어먹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밑변의 길이니까 표준편차 S가 되고요. 여기는 중심 위치가 되죠. 중심 위치니까 당연히 X바가 오겠죠. 그래서 X바분의 S 이렇게 되죠. 계산기에서 S 값을 불러서 X바 나누면 0.00339 이렇게 값이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상대 분산입니다. 상대 분산은 쌍대 분산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구한 변동계수를 제곱을 하면 되는데요. 그 값이 너무 작아요. 이건 당연히 100%를 곱해야겠죠. 그랬더니 곱해도 굉장히 작은 값이네요. 0.0015. 만약에 100%를 곱하지 않았다면 0.00001 뭐 이런 값이 나왔겠네요. 뭔 값인지 잘 모르겠죠. 당연히 이거는 백분율로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수와 통계량을 학습하였습니다. 어려우셨나요? 모수와 통계량은 내용 자체는 그다지 어렵진 않죠. 하지만 앞으로 쓸 통계학의 기본적인 용어를 학습하신 거고 그 다음에 공식을 배우신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반드시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앞으로의 교육이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양쌤 품질교육 기사에 상당히 많은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기를 연습도 할 겸 해서 반드시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